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 현상 중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것을 완화시켜내고 예방할 거냐라는 관점에서의 법적 범죄 또는 일탈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일탈입니다. 자, 일탈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중요한 사회 규범의 위반 행위로서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뭔가 제지하는 그런 사회적 통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사회가 정한 가치 또 규범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행동 유형의 허용 범위,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행동들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이 일탈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종류들이 있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법적인 체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하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것도 일탈 안에 포함되고 근데 이러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미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또는 직장 안에서 어떤 처벌이 필요한 행위 이런 것들을 넓은 범주에서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도 일탈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살펴볼 때 그 개념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원래 알고자 했던 개념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탈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통계적인 평균에서 상당히 벗어난 특성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통계적 특성이다라고 할 땐 통상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고 양극단에 있는 예를 들자면 키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평균 키가 여기 중심에 있고 이 평균 키에 좌우로 한 10cm가 대부분의 사람들일 건데요. 아주 키가 커서 2m가 된다거나 아주 키가 작아서 성인인데 1m 한 40cm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를 이렇게 양극단으로 표시하는 셈입니다. 근데 일탈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평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데 극단적인 양 끝에 있는 사람들만 특이한 사람들만 일탈을 하느냐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정의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뿐만이 아닌 그 사회의 대다수가 그냥 대부분이 그러려니 하면서 일탈을 일상생활처럼 하게 되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탈에 해당이 되죠.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으로 직장에서의 사무용품을 쓰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의 복사를 직장에서 한다거나 사실 다 일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 통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어떤 공적인 목적의 어떤 기물들을 사용하거나 또 활용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선 대다수가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통계에서 벗어난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탈은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잘못된 정의인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위 문화 이론이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일탈은 항상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일탈을 병리적인 것, 마치 어떤 정신적인 질환, 심적인 문제, 이렇게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의 관점도 역시 적절한 정의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일탈이 모두 정신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통념 중에 하나,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인 건데요. 통계를 가만 살펴보면 강력범죄, 살인 이런 것들을 정신질환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멀쩡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탈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정신질환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일탈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오해인 건데요.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일탈을 한다라는 관점인데 이것도 역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개인은 심리 내면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도 사회적 요구 없이도 사회적 압박 없이도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일탈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일탈 행위의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문화적 상대성에 관련돼서 앞선 시간에 언급을 했던 명예살인, 이슬람권에서 이루어진 명예살인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에선 그것이 일탈이 아닐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기준을 보면 명예살인은 분명한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회 안에서는 일탈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 그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일탈을 정의하는 관점에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을 굉장히 많이 과거에도 갔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이민 간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떤 사고로 집안에서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정서 중에 하나, 아이가 죽으면 그것이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가해자로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닌데 엄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죽였다,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제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했더니 조사를 나온 경찰이 엄마가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실제 상황은 사고였었는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경찰은 엄마가 자수한 거다라고 보고 엄마를 체포해 갔던, 굉장히 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야 그 오해가 풀렸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까지가 일탈인 것이냐는 이러한 문화적인 상대성,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탈의 기능에도 부정과 긍정이 모두 있게 마련인데요. 자, 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긍정도 있는데요. 부정을 먼저 보자면 사회조직 해체 및 붕괴가 초래되는 것. 자, 부정적 기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내용들입니다.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일탈 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동기,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요즘은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 일탈인 건데요. 근데 일탈을 했을 때 적절한 사회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발해내는 과정이 지나치게 약하다면 요금을 지불하면서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의 요금을 지불할 의지가, 규범을 지킬 의지가 약화되겠죠. 저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에 마련입니다. 즉, 일탈 통제해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탈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일탈이 많아지면 빈도수가 높아지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정적 기능 말고도 긍정적 기능도 일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탈 행위는 사회 규범을 어길 경우에 처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즉 어디까지가 안 되고 어디까지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일탈의 기준, 또 법적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탈 행위를 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 처벌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는 일탈에 해당이 되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행동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용어로 시범 케이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라는 단어를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탈의 긍정적 기능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제 군대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리적 조건화와 관련돼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신병이 다리가 보여 라고 저한테 뭔가 경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신병이 다리가 보인다 라는 경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평소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 고참의 그 말의 의미는 신병은 다리가 보이지 않도록 뛰어다녀서, 다리를 빨리빨리 움직여서 뛰어다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뛰어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걸어 다녔던 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참이 참지 못하고 저한테 큰 체벌을 가했는데요. 제가 행동이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 행동을 보고 제 동기들이 다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걸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런 상황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대리적 조건화, 대리적 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처벌받거나 다른 사람이 보상받는 걸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자기의 학습 효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일탈행위는 사회규범을 어길 경우 처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군대에서 걸어다녀서 제가 맞게 되는 상황이죠. 사회구성원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그래서 제3자들에게 그 범위를 한정해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폭력배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축적된 욕구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더 심각한 무질서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인 건데요. 경미한 일탈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이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지 않고 심리적인 불안이 해소되는, 즉 심각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미한 일탈로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 조직의 결함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교통신호 체계를 아무도 안 지키는 지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통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라면 그 교통체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즉 어떤 상황이라면 교통체계 자체가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체계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탈을 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바꿔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변동의 근본적인 동력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혁명은 처음에 시작할 땐 범죄이기도 하고 일탈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사극, 역사에 관련된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보면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대역죄인이죠. 죄, 일탈인 셈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선 왕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그게 범죄인 셈이죠. 모든 혁명은 처음엔 일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이 투표하기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것이 실현된 게 1920년대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회 통념은 감히 판단력이 낮은 여자가 투표를 하려고 하다니 이것은 처벌할 일탈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즉 그 일탈이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그때는 일탈이었지만 그것이 사회 변동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기능해서 지금은 모든 여성이 당연히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출발점은 그 당시엔 일탈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